2004년도에 이제 비례대표 1번을 들어왔어요. 지금 정치도 죄송한데 여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꽤 오래 됐죠. 2004년이니까 20년 됐으니까. 제가 그 노동운동할 때 금속노조 사무총장을 했는데 그때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어느 날 엄마는 나보다 좀 노동조가 되냐? 그 굉장히 가치가 바뀌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 자리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뭐 예를 들면 출퇴근이 이렇게 분명한 분이 아닌 이렇게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이들 관계에서 이런 질문을 좀 비슷한 질문을 받아보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정치인은 저가 좀 특별하긴 해요. 왜냐하면 작은 정당에 책임을 맡고 있다 보니까 뭐 주방도 없고 아침도 없고 저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그냥 같이 할 시간 거의 없이 이렇게 지냈거든요. 작년에 제가 그 발목을 골절당해서 집에 이제 대선 후에 좀 오래 있게 됐는데 그때 전업주부인 우리 남편이 부엌에서 이렇게 일하는 뒷모습을 보면서 처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전업주부 어쩔 수 없이 아들 하나인데 케어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저씨가 살림을 하게 됐는데 전업주부의 삶이 행복했을까? 단짝이었던 우리 아들이 이번에 결혼했는데 얼마나 서운할까?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심상정이라는 이름이 뭐 다른 여러 정치인들도 다 힘드시지만 큰 당하고 작은 당은 차이가 크죠. 예를 들어 지역구 가보면 빨간 장마냐 파란 장마냐 거의 90%를 차지하는데 이분들은 이제 보통 한 아무리 안 돼도 한 40% 플러스 마이너스 지지율에서 올라가거든요. 예전엔 다 그랬어요. 정당 지지율이. 저는 5%니까 35%를 내려가서 이걸 좀 끌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더러 우리 당에서는 그냥 소녀 가장이라고 정당에 근데 어려워서 저희 남편이 전업주부로서 뒷받침하지 않았으면 오늘날까지 정착이 어려웠다. 그만큼 아직까지도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에는 제약이 많다. 그거 하나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한국 사회에서 그 일하는 여성들의 그 지위가 어떻게 되나 이번에 IPU 국제의회연맹하고 유엔 여성이 다 이렇게 180개 조사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여성 국회의원 비중이 평균이 26%. 우리나라 123등? 121위가 그쯤 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잖아요. 근데 OECD 국가로 치면은 한 36몇 퍼센트 돼요. 우리는 얼마냐? 21대가 제일 많아서 19%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17대 국회의원부터 지금 4선을 하고 있는데 16대는 5.9%였어요. 16명. 한 자릿수를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제가 17대 국회 때 13%로 늘어나고 그 다음부터 쭉쭉쭉쭉 조금씩 들어서 지금 19%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계기도 선거제도 변화를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저희 당이 작기는 하지만 1인 1표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헌법소원을 해서 1인 1표 소선거구제는 사실은 절반의 표는 사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난 21년 전국선거에서 사표율이 49.8이에요. 그러니까 절반. 당선된 사람의 표가 살아있지 낙선자들을 찍은 표는 다 버려지잖아요. 그러면은 국회가 처음부터 절반의 국민의 민심만 가지고 나머지 절반은 배제하고 구성된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소선거구제를 하는 나라는 대체로 이것을 보완하는 보완 선거제도에서 혼합선거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비례대표제도죠. 우리나라는 비례대표제도에 굉장히 왜곡돼 있어요. 왜냐면 국민들은 왜 싫어하냐 비례대표.
내 손을 안 뽑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저건 대표가 대표 친위부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에게 봉사하지 않고 대표한테 봉사한다 이렇게 이런 관념이 또 정치권에서 계속 그렇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강합니다. 현역 의원들은 왜 싫어하냐? 지금 국회에 대한 불신이 있다 보니까 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비례를 늘린다는 건 뭐냐면 지역구를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내 자리 줄어든 거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비례대표 제도가 갖는 그 국민 주권주의 차원에서의 의미 있는 퇴색되고 뭐 전문가를 영입하는 아니 지역구에 있는 분들 우리 권은 의원님도 지역구 하셨지만 지역구 출마하는 분들하고 뭐 비례로 오시는 분들하고 무슨 전문직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그 비례대표 제도가 말하자면 그 배제되어 있는 수많은 시민들을 골고루 대변하는 말하자면 균형 의석을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때 1인 2표제를 따내가지고 헌재에서 판결을 해서 지역구 의원님한테 후보님한테 한 표 주고 정당에 한 표 줘서 그 정당에 준 표를 가지고 의석수를 더 확보하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비례대표제만 하는 나라는 이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서울에서 3석이다. 그럼 이 3석을 우리는 당에서 지금 연거리를 해가지고 하는 게 그게 아니라 후보를 내서 서울 시민들이 비례도 선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선출한 우선순위로 3명을 끊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뭐냐면 내가 선출한 의원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지금 뭐 비례대표제를 그렇게 하는 북유럽이라든지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다 개방형을 합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비례대표제가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무슨 전문직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고 폐쇄형이라고 하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보편적으로는 OECD 국가 34개국 중에서 지금 23개국이 전 비례대표제만 있는 거예요. 단일 선거제도. 그 다음 우리처럼 비례하고 지역구가 혼합된 데가 6군데예요. 그렇지 않은 데는 미국,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거든요. 영미권에 있는. 근데 여기는 대부분 다 어떤 걸로 또 나름 보완하냐면 연방제로 연방제가 아니라 연방제가 아니라 상하원제로 해서 그걸 보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국민들 한 표의 값이 동등하도록 이런 제도를 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소선거구제를 보완하는 비례대표제가 현재 지금 47석이잖아요. 300석 중에 15%밖에 안 되니까 그 보완 효과가 매우 취약한 거예요. 그런 점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제가 절대적으로 비례대표 비중이 작으니까 독일은 1대1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비례대표제하고 혼합을 지역구하고 혼합해서 하는 데는 대부분 아무리 높아도 2 이하입니다. 우리는 5.4대 1이에요. 일본도 1.6대 1인가 그래요. 비중이. 그러니까 우리가 할당제를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17대 국회죠. 그때 그때 당시 민주노동당일 때 헌법소원을 해가지고 이 표제를 실시하도록 판결을 받아서 이 비례대표 배분을 할 때 홀수번을 여성으로 하도록 저희 당에서 이제 9시간 논쟁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그게 기폭제가 돼서 이후에 각 당이 이제 하게 되고 제도가 된 거예요. 홀수번. 그거는 작지만 진보정당이 한 겁니다. 이럴 땐 박수도 나오죠. 그래서 하여튼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그렇게 여성 할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OECD 국가 36.6%예요. 우리 19%까지밖에 못 가고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이 47석의 규모 안에서 아무리 할당을 해도 그 획기적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운 것은 된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그 고위공직자들 지금 뭐 장관은 그래도 그동안에 뭐 이래저래 해서 많은 올라와 있는데 우리나라 여성 장관이 세계에서 22%인데 이건 세계 OECD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16%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주 우수한 성적이에요.
핵심은 뭐냐면은 고위공직자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시험을 보면 이제 뭐 공직사회 여초 뭐 현상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에서 엄청나게 떠드는데,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률은 어떤 특정 직렬 같은 건 60%도 넘고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5급 이상의 고위직, 간부직들, 그 다음에 3급 이상의 고위직, 여기에 이제 여성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1,600명, 그러니까 중앙부처를 기준으로 할 때 1,600명 중에 160명, 10%를 돌파했다. 이게 대대적인 뉴스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노무현 정부 때, 그러니까 17대 국회 때 초선을 했는데, 그때 중앙인사관리 인사처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9급 시험에서는 여성들이 거의 절반 이상 그때 당시 넘었어요. 근데 고위직으로 갈수록 5급은 5%, 4급은 4%, 3급은 3%, 2급은 2%, 1급은 없어. 0.몇 %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48개 부처가 있는데 48개 부처 중에 여성 과장이 한 명도 없었던 데가 13명이에요. 13부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민주화 이후에 짧은 시간 내에 여성들의 많은 분투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때 여기 지금 3급 이상 보니까 지금 1,600에 160이 10%인데, 그때 당시에는 3급 이상이 그러니까 3%, 2%, 0.5%, 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48개 부처 여성 과장을 다 만들어라.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됐냐고 난리를 치니까 그날 그때 중앙인사처장의 답변이 뭐였냐면, 아니 5급이 있어야 4급을 시키고 4급이 있어야 5급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5급도 숫자가 줄어드니까 시키고 싶어도 그렇다고 9급을 뭐 8급을 바로 5급을 시킬 수 없지 않냐,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때 당시.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개방직 같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는 승진 속도를 특례를 준다든지 해서 48개 부처에서 여성 과장을 올해 안에 다 만들었어요. 2년 만에 다 만들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성인지 예산제도라는 거 들어보셨죠? 성인지 예산제도라는 게 뭐냐면, 예산을 복지예산, 아동체육기금 이런 걸 하면, 이 아동체육기금이 어떻게 쓰이나 보면 대체로 남자아이들용 운동시설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의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아의 입장에서 보면 불균형한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데 가면 화장실 많은데, 화장실이 예를 들면 여성 화장실, 남성 화장실 1대1로 있으면 이게 평등한가? 아니죠. 우리는 실제 구조상 더 시간이 들어요. 1.5, 그러니까 150대 100개 이렇게 만들어야 이게 평등하다. 그게 성인지 예산입니다. 네? 실제 예산이, 복지 예산도 대부분이 인당으로 주는 거 말고는 할아버지 중심으로 이게 뭐 많은 용도가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 제도라는 건 성인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면 대체로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 중심으로 예산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성인지 예산 제도를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도입을 했는데 제가 대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건, 얼마 전에 우리 그 여성 의정을 중심으로 해서 남녀 동수법 제정 캠페인을 했잖아요. 근데 이 개념을, 그러니까 남녀 동수하면 지역이나 뭐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면 저거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담들을 많이 가지세요. 근데 남녀 동수법은 뭐냐면은 한 성이 40% 이하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어떤 한 성이 60% 이상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에서 60% 정도 사이에 20%의 성별 차이 정도로 허용하는 겁니다. 그냥 뭐 50대 50을 딱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럽의, 그러니까 남녀동수법이라는 건 유럽 같은데 대부분 다 한 성이 4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또는 한 성이 40% 이하가 돼서 어떤 같은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게 남녀동수법이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 현실을 놓고 볼 때 강력하게 이건 밀고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트리도 총리가 얼마 전에 국회에 왔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장보다 키가 민주주의자보다 키가 크니까 매너 다리를 해가지고 하여튼 화제가 됐잖아요. 키를 맞춰서 사진 찍을 때 다리를 한쪽으로 쫙 해가지고. 근데 저는 총리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이분이 2015년에 집권을 했는데 그때 캐나다 최초로 남녀 동수 내각을 선언해서 실제로 15명 대 15명으로 구성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최초로 도입하면 항상 문제 제기가 많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왜 남녀 동수 내각을 고집하냐니까 이분이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은 2015년이니까요. 그런 얘기했어요. 남녀 동수법 이야기 하면은 저는 주저없이 이야기할 거예요. 왜 남녀 동수법을 해야 되냐? 지금 2024년입니다. 그럼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 10위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이라는 게 뭐 경제 규모만 선진국이면 되니까 시민의 삶이 선진국이에요. 진짜 선진국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여성 정치인이 여성 정체성을 확실히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정치를 하려면 누군가를 대변하는 것이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5천만 국민이 총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서로 다른 어떤 이해관계를 가진 그룹들을 나누어서 대표하는, 그게 파티의 개념이에요. 정당이라는 게 뭐냐? 다들 이 정당 저 정당 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5천 국민 여러분을 통째로 다 대변하는 것은 그건 전체주의예요. 5천만을 나눠서 대변하는 겁니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도 있고, 기업인을 대변하는 정당도 있고, 여성을 대변하는 정당도 있고, 대부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재헌의회 때는 여성원이 한 명도 없다가 이명신 박사가 보궐선거를 됐는데 이분이 그때 여성 국민당이 그런 걸 참여한 적이 있어요. 45년도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데는 스웨덴 같은 데도 여성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는 5천만 국민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 이해관계는 갈등이에요. 갈등이 나쁜 게 아니고 이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천 명을 나눠서 대변하는 겁니다. 그럼 정의당 같은 경우는 기업을 대변하는 정당은 틀렸다가 아니라 우리 당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기업을 대변하는 정당이 있으니까 우리는 노동자나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은 이 당들이 집권해서 전체 국민을 대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티라는 개념을 이탈리아의 그람시라는 유명한 정치학자는 부분을 대표하고 전체를 지향한다 이렇게 있어요. 저희 당이 서민들을 대변하더라도, 약자를 대변하더라도 약자 편에 서서 약자를 대변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국가 비전은 뭔가 이거 다 있는 겁니다. 생태복지국가를 가져야지 다 있는 거예요. 자유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강조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대표하되 전체를 지향하는 것이 파티다. 파티라는 게 파티가 일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트들이 다 모여서 국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대변하는 겁니다. 어떤지. 그럴 때 여성 정치인은 그래서 그 정치인은 스페셜리스트가 아니고 제너럴리스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스페셜리스트는 전문성을 갖추면 좋겠지만 부족하면 불러다 쓰면 돼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어떤 직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게 뭐 국회의원에서 가장 유명한 것처럼 하니까 지금 뭐냐면 간호사를 대표하는 의원은 이 전체 보편성 차원에서 간호사 또 의사 여러 직업들이 어떻게 타협해야 되나, 의사는 의사 주장만 하고 여기 와서도 간호사는 간호사 주장만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점에서 아까 여성 정치인들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선진국다운 그런 여성 참여의 공간을 제도적으로 열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남녀 동수를 해야 된다. 동시에 우리 여성 정치인은 여성이면서 정치인이기 때문에 여성을 대변하는 동시에 또 내 지역구든 또 내 직역이든 이런 어떤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여성의 삶을 철저히 대변하는 그런 관점을 갖되 여성의 것만 다뤄가지고 절대 여성이 해방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이 여성에 관한 것들을 주장하지만 과거 여성운동이 여성의 것만 주장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저출산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성평등 없이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성이 행복한 사회가 되려면 우선 뭐냐 뭐 제대로 행복한 노동이 돼야 돼요. 직장 생활에 우리 대부분 다 고학력 출신들인데 그 고학력 출신들이 가정 가사일만 하도록 하는 건 우리 사회에서도 그래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웨덴 가보니까 스웨덴은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수당을 안 줘요. 18개월은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애가 초기에 인지 능력을 갖출 때는 엄마 아빠가 태어나려고 해서 출산휴가를 그렇게 남녀 같이 줍니다. 엄마 아빠. 18개월은 아이를 엄마가 태어나냐. 그 다음부터는 다 유아원에 보내라. 유아원에 보내야지 집에서 키우는 데는 안 줍니다. 제가 2009년도에 거기 갔을 때 그 논쟁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해방되려면은 행복하려면은 노동이 가족 친화적인 노동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퇴근을 일찍 해야 되잖아요. 장시간 노동해가지고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탄탄한 복지 국가가 돼야 여성이 해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성 정치는 여성을 대표함과 동시에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여성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 보편적인 과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럴 때만 여성이 고립되지 않고 여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오늘 경과됐습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20분 말하고 20분 질문하라고 지침을 주셔가지고 아니 저한테 우리 교장 선생님이 지침을 주시기를 40분인데 20분은 강연을 하고 그러신 겁니다. 20분 진행이라고. 네, 그것도 좋습니다. 질문하실 분 제가 할 얘기는 많은데 지금 끄는 거예요. 네, 말씀. 안녕하세요. 동두천에서 온 김은미입니다. 예. 네, 너무 뵙고 싶었는데 뵈가지고 너무 오늘 되게 영광스럽고요.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정치 인생에서 가지고 가는 신조 같은 게 뭐가 있으신지 모토로 삼는 그런 말이라든지 그게 궁금하고 두 번째는 지금 남편분이 전업주부를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제 미래에도 그렇게 될 확률이 있을 것 같은데 여자도 전업주부 하면 때때로 우울감이 찾아오고 이렇게 좀 고민스러운 일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남편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남편분과 이제 전업주부를 하면서 계속 사회활동을 하시니까 제가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정치에 시작할 때는 이제 우리 아저씨가 우리 남편이 이미 이제 주부를 잘 했던 때고 노동동이 뭐 거칠잖아요.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한 1년 정도 부산에 중앙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즘은 주말에 워크숍 같은 거 잘 안 잡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거의 주말에 잡았어요. 그러면 제가 아이를 보려면 금요일 날 밤에 올라가서 아이하고 하루 자고 토요일 날 또 워크숍 갔다가 다시 또 와가지고 아이하고 또 자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아침 이제 첫 비행기로 내려가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안쓰럽죠. 애가 안쓰러우니까 우리 친정엄마 손을 좀 빌렸는데 애가 엄마병을 걸린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아프잖아요. 근데 아침에 살짝 일어나서 애 깨기 전에 이제 공항 가려고 이제 일찍 일어났는데 어쩌다 애를 이렇게 입을 덮어주는데 눈물이 그 눈물을 이렇게 소리 없이 내가 들을까봐. 그래서 그때 부산 가는 하루 종일 울었어요 제가. 우리 애가 어렸을 때부터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애가 이제 이상하게 엄마를 자기가 이해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애가 커서 늘 그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제가 이제
엄마 노릇을 못하니까 그 피아노를 이제 배우게 된 게 피아노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집에서 가르치는 그 피아노 선생님이 그 직장 다니는 애들을 많이 케어를 해요. 우리 애가 그걸 좋아해. 그 선생님을 의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했는데 너무 바빠서가 핑계인데 한 1년 반 만에 제가 처음 통화를 했어요. 애 맡기고.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우균이는 자기 엄마에 대한 그 존경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자기가 많은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데 자기 엄마에 대해서 그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애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이건 하나의 팁인데 뭐냐면은 제가 미안하니까 아이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이제 다음 월요일 날은 그 현대중공원이라고 있어. 거기 대의원들이 있는데 거기 200명 그 아저씨들한테 엄마가 강연을 해야 되고 화요일 날은 뭘 해야 되고 또 그 칼럼 같은 거 이렇게 나오면 제가 또 읽어주고 애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우리 엄마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나하고 시간을 갖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이해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피아노 선생님이 그 한마디 하고 나서 제가 그냥 그 계속 가슴속에 남아있던 그게 쫙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하고는 자주 만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예측 가능한 엄마와 아이의 관계가 예측 가능하고 엄마가 바쁜 이유가 아이들에게 나를 싫어서라든지 나한테 무관심해서라든지 이런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잘 이렇게 하는 것이 그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 누구한테 코멘트를 받아서 했거든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신조 얘기는 저는 이제 제가 정치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은 저희 친정엄마도 그러세요. 그만 고생하고 큰단 가서 해라. 그리고 우리 지역구의 주민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제가 이제 비례로 한번 당선이 되고 지역구에서 3선을 했는데 그 문희상 국회의장이 퇴임하시면서 저를 불러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 정치사에 양당의 뿌리를 뒀던 정치인들을 일시적으로 분당하거나 무소속으로 나가서 한두 번 당선되는 경우는 있는데 처음부터 제3당을 표방하면서 지역구에서 상선한 것은 우리 신 대표가 처음이에요. 자긍심을 갖고 그때 이제 왜 위성정당 때문에 제가 너무 좌절감이 컸을 텐데 열심히 하시오. 그런 얘기.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지역구에 아무리 성실히 한들 그러면 얼마나 대차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역구에서 그것도 양당하고 겨루어서 단일화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3번씩이나 당선시켜줄 때는 심상정을 통해서 저기 밀어주면 뭔가 그래도 더 정치가 좋아지겠지. 저는 이런 열망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그걸 명심을 하는데 제가 정치하면서 개인의 정치적 전망을 생각했다면 여러 길이 있었을 것 같아요. 또 뭐 여러 제안들도 있었고, 근데 우리 친정어머니 표현한 아둔에서 그러니까 정치하는 목적이 다 다르죠. 저는 이제 우리 사회의 비주류와 함께 주류가 되는 정치를 꿈꿨거든요. 원래 비주류가 주류되고 주류가 비주류 되는 것이 발전이고 변방이 중심되고 중심이 변방되는 것이 이 나선형으로 발전하는 역사의 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뒀고 그 다음에 이제 저와 같이 이런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 효율성의 측면에서 이 소수당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민주당 가신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그런 똑같은 논리로 가셨는데 가서 민주당을 바꾼 게 아니라 민주당이 이분들을 바꿔놨죠. 왜냐하면 계속 빼지도 않으려면은 그 안에서 살아남는 게 오히려 바깥에서 목소리라도 하나 더 내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수박한 이제 제 정치관을 가지고 아둔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저는 구리시에서 평등교육을 하고 있는 백인순입니다. 네. 두 분을 대표하되 전체를 지향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렇게 또 정치가 가능하구나라는 말씀이 너무 좋아서 얼른 받아 적었고요. 그리고 저출산에서 행복한 출산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예로 스웨덴 18개월까지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18개월까지는 출산 휴가를 주고 네, 가족수당을 출산 휴가를 주고 육아수당을 네. 집에서 키우는 엄마들한테는 안 주고 엄마들 다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보니까 집에서 나오면은 가시권 안에 정부가 있어요. 부모가 아이를 두세 정도 관리해요. 그런 정도로 육아에 대한 그게 시스템화 돼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왜 집에서 키우냐? 3살부터는 아이가 사회성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사회. 네. 근데 아동 애착 기간이 만 3세까지로 알고 있어서 그때까지는 어머님이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어머니나 아니면 주 양육자가 케어해야 되는 비용을 수당 지급에 법 제정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스웨덴처럼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스웨덴이 제가 지금 오래돼가지고 18개월이 아직 만 3세부터 인지는 모르겠는데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가 그때 제가 갔을 때에 그때 여성부 장관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게 가장 큰 논점이라고 했어요. 논쟁이라고.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이제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여성부 장관 지금도 얼굴이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표정, 눈, 뭐 손발을 쓰면서 엄청나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이 나라의 이 여성은 손을 타지 않았구나. 제가 국회의원 돼가지고 TV 한번 이제 토론 같은 데 나오면 오만 데서 정말 뭐 눈썹을 뭐 화장을 어떻게 했느니 머리가 뭐 어떻느니 뭐 말투가 너무 세느니 뭐 오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갈 때 그걸 신경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스타일이 계속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의 그 장관들의 여성들을 만나보면은 누구 하나 뭐 거리낄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분들은 훨씬 자유로운 영혼 속에서 사신 분이라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 제도와 관련해서 제가 이번 대선 말고 지난 대선에 1호 공약이 슈퍼우먼 방지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냐면은 여성이 경영할 때 그러니까 뭐 아이나 이렇게 해서 힘들어서 이제 뒤처지면은 그걸 유능과 무능으로 제가 노동운동할 때 그 권영길 대표가 민주노총 위원장을 하셨는데 저를 데리고 같이 이제 제가 수행해서 다니면 어디 가서 소개할 때 이 심상정 국장은 슈퍼우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났다고 하는 거니까 좀 으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해서 애를 키워보니까 그 슈퍼우먼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 여성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독박이라고. 그거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저처럼 그러니까 조건이 좋고 그렇게 해서 아이 키우는데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은 훨씬 더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가서 케어해야 되면 저도 애를 유아원에 보낸 적이 있는데 맨날 뭐 가면은 우리 애만 혼자 남아서 울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슈퍼우먼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사회가 책임져야 될 일을 여성에게 독박 씌우는 거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쾅 치고 득담을 나가가지고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제가 할 말 있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저한테 슈퍼우먼이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1호 법안을 이제 뭐 별칭을 슈퍼우먼 방지법이라고 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스웨덴 수준은 아니지만 이제 그 육아 친화적인 그 기업, 육아 친화적인 노동 문화에 대해서 이제 많이 봤어요. 지금도 저출산 문제 이야기하는데 핵심을 안 하고 있어요. 출산휴가, 육아휴가지. 그러니까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제대로 주는 게 일본이에요.
일단은 아이가 태어나서 일정 기간은 케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다 맡기더라도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고 또 너무나 우리나라는 너무 장시간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이 복지국가는 우리하고 아예 인식이 다릅니다.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스웨덴을 가보니까 어떠냐면은 상담이 우리도 학교에 상담 교수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거나 고민이 있을 때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거기는 상담 과목이 상설 과목이에요.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어디서든 네가 폭력을 당한 적이 있냐?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예를 들어서 도를 넘는 상습적인 폭력을 한다든지 애한테 뭐 손짓을 하면 바로 격리시킵니다.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 그분들은 이런 거예요. 얘는 당신 아이 이전에 스웨덴 시민이다. 그리고 스웨덴은 부모가 있든 없든 간에 자녀 원하면 대학까지 다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다 무상교육. 그래서 아이를 바로 격리시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이를 키우는데 모든 걸 쏟아붓잖아요. 그 어떻게 네 인생일 수만 있니? 내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다 이게 엄마 아빠의 삶의 아이의 독립적인 삶에 대한 노력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문화적 차이입니다. 복지제도가 한 사람이 태어나서 교육과정부터 이제 취직하고 결혼하고 또 실직일 때도 이런 여러 생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부모에 대한 의존도 부모가 아이를 자기 사유물처럼 여기는 거에 대해서는 인식이 너무너무 달라서 부모로부터 격리시키면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뭔데 국가가 뭔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 아이는 당신 아이 이전에 스웨덴 시민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가 여성의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는 고속 성장을 했지만 사회 제도나 복지 차원에서는 아직 많이 남게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부담의 상당 부분이 여성에게 지금 전가됩니다. 이 측면을 꼭 저는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40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심상정 대표님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